그 부채 한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국채 금리가 8월 5일부터 한 1% 이상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S&P 500이 15% 정도 단기적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희준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돼서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번 감세안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줄여주고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줄여서 나가는 지출은 크게 줄이고 기존에 개인과 법인에게 많이 걷어들이던 세수는 크게 줄여서 이 중산층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자. 대신에 이만큼 중산층이 돈을 더 쓰면은 경제가 더 살아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설을 세우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세금, 정부 세수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에 감면을 해줌으로써 정부가 재정 적자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관세를 또 엄청나게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2025년도부터 2034년도까지 향후 10년 동안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감세안을 지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상대적 손실이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정태적인 수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동태적인 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태적 수입이라는 전제는 세율이 만약에 인하가 돼서 변경이 되었을 때 경제 활동의 변화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세율을 떨어뜨리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크게 악화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향후 이 모델로 했을 때는 향후 10년 동안 5.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동태적 수입 모델로 가면은 세금이 인하가 됐을 때 개인소득세나 이런 게 인하가 되면은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실수령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그게 더 많은 세금을 가져와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반영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기준으로 이 동태적 수입 모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짤짤이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겠죠. 이런 작은 금액들은 그냥 가볍게 사뿐히 코스모스 밟듯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큰 금액들. 이렇게,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긴 한데, 세 자리의 수 이상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누적으로 각각 항목에서, 노란색 부분은 정부가 그만큼 마이너스를 본다는 뜻이고 초록색 부분은 정부가 그만큼 플러스 본다는 뜻인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요 항목별로 이제 우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항목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정부에게 가장 큰 재정 적자를 안겨주는 게 lower rate and wider threshold on certain bracket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잖아요.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수가 소득세가 다르잖아요.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확대해서 더 많은 납세자들이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연 4만 불에서 8만 5천 불인데 요거를 4만 불에서 8만 5천 불이 아니라 10만 불까지 범위를 더 높여줘서 10만 불 받기 직전까지의 사람도 22%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실소득이 더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장려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에요. 대신에 그만큼 정부는 더 많이 걷던 세수를 더 적게 걷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10년간 정부의 재정적인 손실이 더 커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 사이드에서 요거 때문에 한 2조 달러 정도가 더 추가로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한 3천조 원 정도 되죠. 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재정 적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졌는데 월급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올라간 높은 사람들도 연봉이 4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되는 사람들까지 소득세율을 22%만 걷겠다. 원래는 뭐 그 8만 불 이상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 22%만 딱 걷겠다. 그러면은 10만 불 받는 사람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남는 돈이 늘어나니까 그걸로 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장려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항목이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요 초록 색깔 두 개를 먼저 볼게요. No personal exemption이랑 그리고 limitation on salt라는 건데, 뭐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거는 이제 개인 면제라고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받을 수 있었던 공제 금액이 있었어요. 그게 2017년도까지 1인당 4,000불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공제를. 그러니까 4명이면은 16,0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뭐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부터 개인 면제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이게 표준 공제로 통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준 공제가 크게 증가를 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표준 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썰트 공제 제한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연방 소득세가 있고 각 주나 지방에서 걷는 주랑 지방세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나 지방세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를 요 리미테이션 온 솔트라고 하는데, 요게 10,000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000불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000불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니까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제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왜 이게 플러스냐면은, 정부는 어쨌든 면제를 해주든 뭘 하든 어쨌든 이 면제 공제를 해주고 뭐 이런 혜택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항상 적자를 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없어지니까. 대신에 요게 이제 여기로 가겠죠. 표준공제 사이드로 이제 부담이 다시 가중이 되겠죠. 왜 표준공제 사이드에 이 부담이 가중이 되냐면은, 표준공제라는 게 이 개인 면제라는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요게 이제 표준공제로 이제 통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있던 부담이 이제 여기로 쌓이게 되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표준공제라는 거는 미국 세법에서 납세자 본인이랑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개인 면제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죠, 개인 면제랑. 근데 이제 금액 규모가 달라요. 개인 면제는 1인당 4,000불 정도의 공제라면은 이 표준 공제는 좀 더 확대된 범위예요. 개인당 뭐 6,350불까지 되고, 부부가 공동 신고하면은 12,700불까지 공제되는 그런 공제 범위가 좀 더 컸다. 그래서 정부가 요것 때문에 개인 면제할 때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재정 적자를.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보면은 면제 금액과 그리고 면제 한도의 변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재정 적자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AMT라고 해서 Alternative Minimum Tax, 그러니까 대체 최저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별 구간별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산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은 사실 공제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지출이나 더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소득자들은 이런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AMT라는 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일정 소득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 세금 시스템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돈 많이 버는 애들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공제를 많이 받았을 때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상대적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AMT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특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부터는 AMT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일반 소득세 계산식과 그리고 이제 AMT 계산식을 했을 때 AMT가 좀 더 높게 나오면은 AMT로 내라.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금을
고소득자들에게 더 걷어내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런데 AMT 여기 면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더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세수가 오히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은 이게 18년도 이후부터 저기에 대한 면제액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개인당 12만 불 이상부터만 이게 이제 적용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개인당 50만 불 이상부터 이 AMT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AMT가 적용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AMT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과거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세수적인 그런 손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제정신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중산층이나 그런 그 상대적으로 좀 더 고소득자의 사람들에게도 세금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주면은 또 기존 계획보다 정부의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면해줘, 사회보장 소득세도 면제해줘. 아니 그러면은 퍼줄 거 다 퍼주고 그냥 이거 완전 포퓰리즘 아니냐. 아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2024년도에 정부 세수가 4.7조 달러인데 여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나 되는 개인소득세랑 법인세를 대폭 지금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은 자연스럽게 세수가 엄청나게 줄겠죠. 여기에서 걷어들인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도 지금 국방비 뭐 여기 뭐 사회보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금 대규모 해고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 지금 얼마 안 되던 관세 지금 전체 세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관세를 지금 관세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이 관세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를 엄청나게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개인소득세나 이 법인세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에서 나오는 이제 소득세까지 이게 다 줄여버리면은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악화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특히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상대 무역 국가인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자국의 통화에 환율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해가지고 이 관세를 해지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게 실제 관세를 높여가지고 걷어들인다는 세수가 사실 현실적인가에 대한 거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액션을 취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도 지금 상하원이랑 대통령이 다 공화당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도 지금 상하원이 다 공화당인데 지금 표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거의 반반인데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2025년도이고 지금 연준이 금리도 안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돌도 심할 거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어떻게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만들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25년이고 2026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2026년도에 상원과 하원에 둘 다 선거가 있어요. 원래 상원은 6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이제 교체가 되고 하원은 2년마다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2026년도 11월이었나? 그때가 상원이랑 하원 둘 다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지금 당장 포퓰리즘을 좀 부어가지고, 어차피 연준이 지금 말 안 들으니까 포퓰리즘을 좀 부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의 그 출혈을 좀 감내해 내겠다, 약간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상하원을 더 강력하게 잡은 다음에 그 이후까지 이제 강력하게 그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는 조금 어려움을 감내하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낼 수 있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닐까? 미국 연방 공무원을 대규모 해고를 해서 실업률이 좀 늘어나고 시장에 충격을 주더라도 일단은 정부의 불필요한 그 비용들을 대거 줄여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펼쳐나가려는 것 같다. 그래서 2025년도는 상당히 충격이 큰 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드라이브가 나오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충격이나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2026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고 2026년도부터는 뭐 제조업도 이제 투자된 제조업들도 많은 인력을 창출하기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려가면은 또 그때 되면은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면 기업들이 또 투자나 대출을 만들어내기에도 용이한 환경이 되고,
같고, 그래서 2026년도부터의 드라이브를 좀 보는 것 같고 2025년도는 출혈을 좀 감당하는 그런 정책을 기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2026년도에 또 선거가 그 상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감세안들이, 트럼프가 말하는 그 감세안이 결국 통과하려면 이제 상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하원을 보면은 지금 하원이 민주당이 215석이고 공화당이 220석으로 5석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막 설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4.5조 달러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다. 물론 내부에서 반발도 많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상원인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47석, 공화당이 53석이어서 의석 차로는 공화당이 한 6석 앞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명 이상이 이탈리아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원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원에서 이제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제 수전 콜린스라든지 리사 머카우스, 사실 존 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의 원내대표라서 그렇게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명시한 이유는 과거에 트럼프랑 한번 살짝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라, 뭐 이런 갈등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써놓은 거고, 존 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내대표니까 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두 명이 좀 이제 갈등의 그 여지가 커요. 이제 수전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주라는 곳의 상원 의원이고, 트럼프 2024년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대놓고 밝힌 바가 있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 머카우스키라는 사람은 알래스카주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어서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표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고려해도 사실 표수가 여전히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세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개인소득세 사이드에서 많은 부분의 재정 세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악화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제 미국이 또 국채 찍어내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채 한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1년도 5월 16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정부 채무의 법정 한도 도달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서 7월 31일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이 합의가 되었고, 결국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뒤였나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8월 5일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려요. 왜냐면은 지금 재정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세수는 적은데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국가의 재정이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거든요. 8월 5일에.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 국채금리가 한 단기간에 8월 5일부터 한 1% 이상 이렇게 2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 8월 5일부터 짧은 기간 만에 S&P 500이 1300포인트 정도에서 1100포인트 정도까지 거의 15% 정도 단기적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참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이렇게 큰 규모의 조정을 맞게 되었고, 증시가 크게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장기채금리가 크게 떨어진 건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단기간에 그 장기채 금리가 짧은 기간 만에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20년물 국채가 1.5%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채 가격이 30%나 상승을 해요. 그럼 단기적인 순간 만에 거의 3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이쪽으로 피봇도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물론 그 순간순간마다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던 거를 그러면 누가 샀을까?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제가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장이었다면은 저는 신용등급을
신용 등급이 강등된 미국의 국채를 사기에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경매 같은 거를 보면은 경매 오른쪽에 경매에 나온 총 금액과 그리고 이 총 금액에 입찰에 참여한 총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에 참여한 총 금액이 경매에 나온 금액보다 몇 배가 많냐를 이제 그 국채 경매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200%가 넘거든요. 2배 이상이 입찰이 보통 2배 이상 많은데, 요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딜러 입찰이 있고 직접 입찰이 있고 감접 입찰이라는 게 있는데, 딜러 입찰 같은 경우에는 국채 전문으로 자국 내 대형은행들이 요거를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쪼개서 파는 것들, 요거를 이제 딜러 입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국 내 그냥 금융사들이 또 사는 걸 직접 입찰, 그리고 해외의 연기금이나 중앙은행들이 사는 거를 살려고 하는 거를 이제 간접 입찰,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좋은 의미로는 간접 입찰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미국 국채 수요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는데, 이 당시 때 보면은 국내외 금융사나 오히려 간접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기관들인데, 해외 사이드에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국채에 대해서. 근데 이때 누가 이거를 많이 받쳤냐 보니까 딜러 입찰, 그러니까 미국 대형은행들이 엄청나게 이걸 많이 샀었어요. 이 8월 5일. 이 당시 때 보면은 이때 폭발적으로 딜러 입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보이고,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이 엄청나게 받치면서 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20년물 장기채 금리가 한 2.5%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 만에 거의 1% 뭐 그 이상 가까이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기채 가격의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밀려나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단기간에 나오면은 사실 며칠 뒤에 또 마진콜도 추가적으로 나와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정도를 그냥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다면은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저금리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가 좀 다른 배경이다라는 거를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들,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결정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나 발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받아보고 저의 해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세안 펠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빠르게 이렇게 지표가 발표됐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멤버십 분들도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세안 펠스 이 영상의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멤버십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